공부할수록 똑똑해지는 스튜디오 보톡스의 권장입니다. 지난 영상부터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을 읽고 느끼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개월 만에 1억을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개월 전에 전 집을 하나 매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1억이 올랐더라고요. 호가가 아니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건이 넘게 1억이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미도 많이 오른 이 불안한 시기에 어떻게 집을 사는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영상은 지난 영상과 연장선상에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바로 이 책의 저자는 돈을 절약해서 해야 할 첫 스텝으로 내 집 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어디엔가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무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어느 한 집에서는 살아야 합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라면 투자의 목적을 떠나서라도 하나는 필요하겠죠. 워낙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전세와 같은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주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매매하지 않고 새살이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결국 나중에 한 채를 매매를 하게 되겠죠. 새살이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 한 채의 소중함을 잘 아리라 생각합니다. 내 집이면 집주인이 내쫓아내길 하나,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일이 있긴 하나, 이사도 매번 다녀야 할 필요도 없죠. 저자는 이런 측면도 삶의 질에서 꽤 많은 부분의 플러스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부터는 투자의 측면인데요. 레버리지, 즉 지렛대 원리를 사용하기에 부동산처럼 좋은 게 없다는 겁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0%밖에 대출이 안 나오지만 그 외의 지역은 70%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요. 주변에 혹시 몇 억씩 빚내서 주식한다는 사람 봤나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는 오히려 빚내지 않고 사는 경우가 더 드물죠. 은행에서도 부동산을 꽤 신뢰할 만한 자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대출을 쉽게 내어주는 거겠죠. 제도적인 이런 특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하네요. 하지만 여기서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대출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건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대출을 말하기에 앞서서 자본주의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보셨나요? 그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이거를 제발이지 좀 꼭 봐주세요. 제 영상에서 다 이야기하긴 어렵고 국가에서는 화폐를 찍어내고 있고 이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예로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 수 있겠네요.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 다시 말하면 물가가 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실거주 한 채라면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좀 과장되게 말했는데 다시 말하면 실거주용이라면 떨어지더라도 그냥 깔고 앉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냥 월세를 은행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은 야금야금 갚으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그냥 월세보다도 나은 부분이 있죠. 떨어지면 결국 손해 아니냐고요? 맞죠, 손해죠. 그럼 여기서 집값 상승론과 하락론을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실거주용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집값의 그래프도 조금 먼 시각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부동산 그래프는 어떨까요? 전반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 성장해 왔으니까, 그리고 물가도 올랐으니 당연히 우상향으로 상승했겠죠. 그럼 하락은 언제 했나요? 크게 2번입니다. 저 두 케이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급작스럽고 강력한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락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2번의 위기로 꺾였던 집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나요? 아니죠. IMF 때 떨어졌던 집값은 2000년도 중반에 다 회복을 했고 미국발 위기 때 떨어졌던 집값은 지금 전고점을 다 뚫어냈죠. 올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경제 위기가 오면 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다 회복을 할 텐데 그냥 내 집에서 살고 있으면 해결될 일을 왜 벌어지지도 않은 일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당장 집을 사라고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돈을 절약하고 모으면서 꼭 병행해야 될 것을 바로 돈 공부라고 말합니다.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시간이 수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꼭 부동산은 떠나서라도 주식이 됐든 경제 시장이 됐든 돈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나를 공부하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제로 집을 어떻게 매매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때가 막 정권이 바뀌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정부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한 터라 괜히 이때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고 매매하기에 무리도 있고 해서 그냥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했었습니다. 돌아보니 인생의 큰 실수였죠. 그때 돈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전세로 살던 그 집이 거의 30년 된 18평짜리 작은 아파트였는데 당시 매매가가 3억 5천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전세 한 텀을 살고 나왔더니 그 아파트가 5억이 넘어 있더라고요. 나름 성실하게 맞벌이하고 알뜰살뜰하게 살면서 둘이서 1억 넘게 모았었는데 그동안 집값 오른 것도 못 따라간다니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오른 걸 보면서 저의 삶의 태도와 시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값이 왜 이렇게 올랐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의 끝에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제도를 이용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생겨본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한번 올라간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는 집값에 올라타는 게 맞겠구나. 다만 시기와 매물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두 번째, 투기꾼과 실수요자의 경계가 모호하다. 전 무주택자 시절에는 투기꾼이 집값을 다 올려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투기꾼들은 아주 탐욕스럽고 선량한 서민들은 당하고만 있는 그림을 상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각자의 입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유주택자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무주택자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죠. 그런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집이 있고 누가 봐도 좋은 입지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과연 가격이 떨어질까요? 예비 수요가 줄을 섰는데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다른 사람의 눈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집을 싸게 사고 싶어 하겠죠. 그럼 누군가는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본인이 산 집의 가격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한 채를 사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이 기사 보셨죠? 서울에 집을 산 나이대가 30대가 가장 많았다는 기사. 어떤 분들은 금수저들의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전 집값이 떨어지기 기다렸던 실수요자가 드디어 움직였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유독 작년에 집을 마련한 사람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실수요자가 움직인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실수요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그냥 1주택으로 깔고 앉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산 가격보다 밑으로는 절대 안 팔 겁니다. 그럼 그 가격이 하한을 다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매매가를 다른 집주인에게 강요하는 게 아닌 이상 이걸 단순히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이 나갈 이유가 없어서 깔고 앉고 낮은 가격에는 안 판다는데 이렇게 실수요자와 투기꾼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도 할 말이 좀 있긴 한데 이건 좀 다음으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부자가 많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 70년이 흘렀고 거의 3세대, 4세대가 흘렀다는 건데 그동안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중에 부자가 나왔다면 현 세대의 자식은 부자일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 케이스를 빼놓더라도 현재 단군 이래에 가장 돈 벌기 쉽다고 불리는 이 시대에 자수성가한 부자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세로 돈 번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돈 벌고 계신 투자자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거론해보니 참 많죠. 인스타 한번 봐보세요. 부자들 진짜 많습니다. 이게 성적으로 순위를 먹이던 생각으로는 잘 못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마치 부도 성적에 따라 소수만 영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옛날처럼 돈 버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산다? 그건 서민들의 이야기고 강남의 집값은 그들이 사느냐 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강남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느니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궁리를 하는 게 빠를 겁니다. 네 번째, 집은 나라가 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나라가 집값을 잡아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죠? 앞에서 말한 2번의 하락기에서 무주택자들은 기회를 잡았을까요? 집값이 떨어질 땐 또 못 사는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것도 사본 사람들이 사는 결정을 하는 거지 한 번도 안 사본 사람들이 하락기에 그러한 결정을 할 리는 만무합니다. 결정은 결정적으로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상 집값이 싸다고 평가된 적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년 전 폭등 전에는 집값이 싸다고 했었나요? 그때도 여전히 비쌌어요. 오죽하면 예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당연히 갖고 있는 그 집이 부모님도 결코 거저 얻은 결과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닐 텐데 당연히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나라보고 내놓으라고 하죠. 원래 집 사는 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집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집을 사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이죠. 집은 사고 싶은데 도대체 이놈의 집이 뭔지 알아야겠죠? 대체 이 가격이 맞는지, 어떤 매물이 좋은지 말이죠. 그래서 결혼 이후 줄곧 부동산 관련 책도 보고 유튜브에서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부동산 하시는 지인분들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고 몇 년 지나니까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 지역이 올랐는지, 이 매물이 왜 좋은지 복기를 해보니 그 이유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런 안목을 바탕으로 가격과 가능성을 판단하고 고르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부동산으로 손쉽게 불로소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잘못된 부동산 투자로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주변의 케이스를 보면서 인생의 첫 집 마련이 실수가 되지 않도록 많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내놓는 부동산 정책들을 익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공부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몇몇 분들은 집값 오르겠다고 집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 그분들이 정책을 우롱하고 정책을 잘 모르는 투기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나니까 아, 이게 집값을 떨구는 정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너무 늦게 알게 된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수학엔 공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굳이 중간 과정을 다 유도하지 않아도 A를 넣으면 B가 나온다는 그런 공식처럼 이번 정권이 넣는 정책들이 과거에 있었던 정책이었고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과거의 선례가 있었고 뭐 그런 거를 그분들은 알았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유독 부동산 정책에 가격이 좌지우지 되다 보니 이런 정부의 정책들을 잘 익히는 것도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이면 무조건 오르고 수도권 외곽은 안 오를 것 같죠? 규제가 정말 요즘 많았었죠.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어디가 오르겠다 이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저 이제 한 채를 사가지고 뭐 남의 이야기가 됐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디를 사야 될지 이젠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시기에든 기회는 있더라고요. 세 번째, 발품을 팔아라. 지금 같은 고점으로 이야기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매물을 턱하고 매매하기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들의 거래 그래프를 보면 비슷한 시기인데도 어떤 사람은 비싸게 사고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싸게 사기도 합니다. 좋은 매수의 기본은 낮은 가격에 잡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급매라고도 하죠. 저의 경우도 사실 시세보다 1억 낮게 나온 매물을 잡은 건데요. 그럼 그 급매는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부동산으로 시세를 판단하지 마세요. 실제로 부동산을 다녀보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그 공기를 직접 접해보세요. 그리고 중개인과 관계도 트고 시간 날 때마다 이곳저곳 부동산을 들르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괜찮은 분양 이야기나 향후 도시계획 같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공짜 차는 덤입니다. 솔직히 급매라는 게 나오면 아는 사람 챙겨주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회를 엿보세요. 젊은 부부들이나 특히 갓난아이라도 데리고 집 보러 다닌다고 하면 나이 지긋하신 중개인 분들이 이쁘게 봐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십니다. 네 번째, 한 번에 완벽한 집을 살 수는 없다. 생애 첫 집을 구매하신다면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사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돈을 더 모으거나 조금 아쉬운 매물을 사거나. 저의 경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저도 신축 30평대의 4베이 판상형에 살고 싶었죠. 그런데 뭐 그런 조건을 다 채우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죠.
경기도 외곽으로 내려가면 찾을 수 있었겠지만 그럼 출퇴근이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저희는 원하는 지역을 가되 조금 낡고 방을 하나 줄이고 주차장이 불편한 그런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몬테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신 학군이 괜찮은 곳으로 골라서 이곳에 오래 살더라도 문제가 없는 입지로 골랐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뒷받침이 되는 곳으로 고른 거죠.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 여기에서 돈을 더 모으면 방이 하나 더 있는 옆동으로 이사 갈 수 있고, 또 돈을 더 모으면 옆 단지 신축으로 옮기는 식으로 몇 번 옮겨타기를 하면서 원하는 곳을 가는 거더라고요. 핵심은 집값이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옆동이 오르면 내 집도 오르는 거고, 내 집도 내리면 옆동도 내리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변동하든 평수 차이만큼만 돈을 더 벌면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사기 힘든 집이 첫 집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이 없을 땐 여긴 이래서 별로고 저긴 저래서 별로다 이러면서 못 사는 건데 안 사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막상 살아보면 다 살만한 게 집입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고 나니 왜 저자가 자기 집을 사는 게 인생의 플러스라고 이야기한지 정말 레알 뼛속 깊이 알겠더라고요. 집값이 오르면 어쩌나 초조하게 시세를 챙겨볼 필요도 없고, 이제부턴 돈을 벌면서 조금 더 좋은 집을 옮겨갈 생각만 하면 되니까 과거의 초조함이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고 낡은 집이지만 아주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의 꿈 속히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공감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자유롭게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튜브 바닥에서 거의 부자 관련 서적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 부의 추월차선 한번 읽고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봤었던 책보단 좀 두꺼워가지고 부담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에 빠르고 깊이 있는 리뷰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굿바이.